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저는 다산인권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박진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멈췄습니다. 일상이 멈춘다는 것의 고통을 우리는 너무 잘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 참 먼 얘기 같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있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국가보안법이 정말 무서운 것은 바로 일상을 감시하고 내가 했던 행동들이 범죄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상을 감시하는 국가보안법, 그 중에서도 7조, 그 7조의 피해자이고 당사자이기도 한 선생님들을 모셨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또 풀어서 해주실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박미자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생활했고요. 중학생 기적을 부르는 나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죠. 2020년 1월 9일자로 국가보안법 7조 5항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로 학교를 떠났습니다. 파면되었습니다. 박미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청주 상당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강성우를 합니다. 31년 전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을 국가보안법으로 이렇게 엮여서 제가 교도소를 다녀오고 또 10년 남짓 학교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직이 돼서 현재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국가보안법으로 사실은 조사받은 적도 있었고 이후엔 변호사로서 국가보안법 변론들을 쭉 해왔었고요.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저도 영광이고요. 송상교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송상교 변호사님 이야기는 이 전시장에 있습니다. 이 전시장. 네, 화면 저쪽에 보면은 송상교 변호사님이 젊은 시절에 국가보안법, 네, 지금도 물론 젊습니다만, 네. 정말 청년 시절에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되었던 이야기를 그리고 변호인으로서 만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10월 18일까지 이 전시 기간 중에 단 하루라도 열리면 오셔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겪으신 국가보안법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우선 강기자 선생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중학교 교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그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남북 간에. 특히 2003년에는요. 교사들이 평양을 방문할 정도로 교육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노무현 참여정부 때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지금의 많은 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육 교류가 활발했죠. 그때 당시에 제가 남북 교육자 교류 책임을 맡고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5년, 6년도에 특히 6년도에는 광주 무진중학교에서 남북 교육자들이 다 해외 분들까지 다 오셔서 6.15 공동 수업을 공개 수업으로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제가 정교조 수석 부위원장으로 선출직으로 일하고 난 뒤에 2011년과 12년 그리고 2013년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기소된 내용이 이적단체 결성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회합통신법 위반 이런 거였어요. 저희 평범한 교사들로서는 엄청난 거죠. 굉장히 놀랬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재판을 하면서 보니까
이적단체 결성은 사실 저희가 선거하기 위해서 저희 교사들이 저를 지지하기 위한 전교조 선거. 그렇죠. 네. 정교조 아까 제가 선출직 네. 수석부위원장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걸었던 거고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은 그 교육자 교류 과정을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무려 5가지 혐의를 가지고 기소를 했어요. 깜짝 놀랐고요. 결국은 7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고 지난 1월 9일자로 나머지 4개는 다 무죄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 그때 남북 교육자 교류 당시에 그 북에서 제가 어린이용 만화책 몇 권을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봉이 김선달 만화로 되어 있고요. 봉이 김선달 우리는 그냥 뭐 대동강물 팔아먹었다 한 줄이잖아요. 15권짜리 만화책이에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봉이 김선달. 예, 봉이 김선달. 그래서 그게 어린이용 만화책이라서 가져오는데 이 공항에서도 검열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고요. 그다음 민족의 세시풍속 이야기 그리고 조선어 대사전 이렇게 가져왔죠.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돼서 특히 민족의 세시풍속 이야기는 명절을 지내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유죄로 되었습니다. 그게 국가보안법 7조. 7조 그래서 결국 5항. 국가보안법 7조로 해직에 이르신. 그렇죠. 상황이죠. 네, 선생님은 혹시 어떤 사건을 겪으셨어요? 31년 전 이야기인데요. 89년 제가 초임교사였습니다. 한 2달 남짓된 초임교사였는데 그 당시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좀 일본어를 가르치면서 재미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북한 금강산 사진, 백두산 사진을 보여서 수업을 했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북침설을 가르쳤다고 통각을 해서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장실을 잠깐 오라. 그래서 이 손에 붙는 분필을 그대로 들면서 얘들아 잠깐만 갔더니 건장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신분을 확인하더니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잠깐 경찰서 좀 다녀가자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교장 선생님 허락을 맡았대요. 그러고 나서 교장실로 나가서 검은색 집차에 실려서 간 곳이 제천경찰서 대원가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제 수갑이 채워졌고 또 사술서를 강요를 받았죠. 근데 제가 이유를 모르니까 뭘 적으라 하는가 모르니까 그 형사가 당신은 6.25 북침이라고 학생들을 가르친 간침 협의를 받고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묻고 말았죠. 왜냐하면 제 그 당시 복장을 보니까 교실에서 수업한 차림 그대로였거든요. 그대로 샌들을 신고 손에는 분필가루 그대로 묻었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 그런 적이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데려오세요. 이 상황에서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막 저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죠. 그리고 기다리는 사이에 9시 뉴스를 보니까 제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북침술 교사 구속. 충청북도 제천경찰서는 6.25는 남침이 아니라 미군이 먼저 침략했다. 북한도 잘 산다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식으로 교육시킨 혐의로 재원고등학교 강성호 교사를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 제 이야기지만은 사진이 나왔는데 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들었죠.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교사에서 그냥 국가보안법 이른바 자격용공 교사로 삶이 바뀐 거죠. 그 이후에 이제 8개월 실형을 살고 또 그것 때문에 10년 4개월 정도 학교를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년 4개월 만에 복직을 하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 30년 세월을 어떻게 이야기할
됐습니다만은 극히 평범한 교사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런 거 간첩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 아마 믿으시겠습니까? 네. 변호사님, 이 두 분의 사례가 다 국가보안법 7조에 해당되는데요. 각각의 어떤 문제인지도 좀 설명해 주시고 국가보안법 7조가 도대체 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국가보안법 7조가 뭔지 알아야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가보안법 7조가 이제 크게 7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문제가 되는 게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1항에 보면 찬양 고무죄라는 게 7조 1항인데요. 찬양, 고무, 선전, 동조 이 네 가지 행위를 하는 걸 처벌하는 건데 한마디로 무언가 말과 글을 표현하는 행위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다 처벌하는 행위인 것이고 강성호 선생님이 그러면 그렇죠. 예, 수업 시간에 뭐 찬양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니까 그 다음에 5항이 또 이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조항인데 이게 이른바 이적 표현물 소지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물이 이적 표현물이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이적 목적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처벌하는 건데 이 행위 내용을 보면 되게 많아요.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 한마디로 뭔가 이런 표현 행위가 어디에 매체에 담겨 있는 것을 어떻게 하든 하다못해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하는 조항이 7조 5항입니다. 그래서 1항과 5항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그의 표현에 담기는 것은 1항으로 처벌할 수도 있고 5항으로 처벌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개는 어떻게 수사를 하냐면 뭔가 다른 혐의로 입건이 되면 집을 다 압수수색해요. 서재를 다 뒤집니다. 그래서 서재에 있는 책 중에서 뭔가 빨갛다라고 생각되는 책들을 공안수사기관이 딱 가져가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다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로 다 기소를 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서 같이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7조 3항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그러니까 이게 아주 촘촘하게 말과 글 자체를 아주 포괄적으로 다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항이 7조고 그래서 7조가 국가보안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고 그동안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이 되었던 사례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 같은 일반적인 분들도 이렇게 누구나 자기가 쓴 글로 인해서 7조로 언제든 처벌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변호사님은 몇 조였어요? 저도 7조 다 두루두루 걸려 있었습니다. 두루두루. 예. 네, 아주 폭넓으신 분이시네요. 협소하신 분들이시네요. 그런데 우리 방자 선생님이랑 강성호 선생님 모두 다 국가보안법이란 어떤 것 때문에 일상이 바뀌셨을 거예요. 특히 해직을 3번 당하셨다고 하는데 내 삶은 국가보안법에서 어떤 것이었고 도대체 내 삶을 어떻게 바꿨다 이런 거를 좀 기억나는 사례나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제가 정교조 결성 초기에 결성 과정으로 해직이 됐거든요. 첫 번째 해직은. 근데 정교조를 결성하고 정교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빨갱이 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첫 발령받아서 새 살고 있는 그 집 주인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내보내라. 그리고 가족들에게 모두 다 전화를 해서 가족의 직장으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설득해서 정교조를 하지 못하게 해라.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남북 2000년 6.15 공동선언은 정말 저희에게는 놀라운 새로운 세상이었죠. 그리고 남북 교육교류를 하게 된 거죠. 제가 2012년 1월에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기소하기 전에 집에 들어와서 다 털잖아요. 저희 집에 저도 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책이 많습니다. 놀라웠던 건 우리 아이들의 그런 MP3나 이런 것까지 모조리 가져가는 거예요. 그날 아침 이제 제가 아침에 여기
남영동 민주 여기로 왔어요. 인권 아니 여기로 오지 않았죠. 여기 아침에 여기 오면서 떠오르는 장면이요. 제가 내곡동으로 가셨어요. 가서 저는 국정원에서 당시 압수수색도 안기부. 네. 그때 국정원에서 압수수색하고 원세훈 국정원장 네. 시절이에요. 유명한 분. 압수수색하고 그다음 그 조사도 국정원에 가서 받았어요. 정말 떨리더라고요. 하여튼 생략하고요. 조사를 받고 집에 왔는데요. 아마 그게 저는 우리 남편에게도 지금도 미안해요. 왔는데 왔어? 그리고 라면 뭘 먹자고 저한테 한 것 같아요. 제가 반응이 없으니까 라면을 끓였어요. 라면을 끓여서 후루룩 후루룩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 라면을 먹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미운 거예요. 아니, 라면이 먹고 싶어? 들어가 그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당한 이런 조사를 받고 와서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여기까지 전이가 되는 거예요. 너무 미워서요. 도저히 거기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문을 닫고 나갔어요. 무작정 걸었는데 계속 걷다 보니까 어두워진 거예요. 집 근처에 산에 가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딱 그 순간에 딱 보니까 어두워졌고 산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엄청 반성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돌아가야지. 그리고 무척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밤길을 산에서 내려왔던 기억이 있어요. 집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발칵 뒤집혔죠. 그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는 2013년 기소되고 난 뒤에는 교사 생활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요즘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 요즘에는 그 인터넷에 많이 뜨잖아요. 제가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복도를 지나오는데 두 아이가 엉겨붙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주변에 가득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싸운 애들을 껴안고 왜 멈추라 하고 교무실로 데리고 왔어요. 내가 수업 들어간 반 아이와 수업을 들어가지 않는 반 아이, 중1 학생들이죠. 찍찍 울어요. 이 새끼가요, 선생님 간첩이라고. 그래서 우리 반 애가 우리 선생님 간첩 아니야, 착해.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아이에게 모두 사과하고 미안하다. 선생님이 이렇게 국가로부터 엄청난 오해를 받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 재판을 잘 받아서 오해를 풀고 이렇게 돌아오도록 노력할게. 그리고 선생님이 사과했으니까 너희 싸움은 좀 서로 잘 지내는 게 어때? 선생님으로 빚어진 거라서 너무 미안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매우 가슴 아픈 일로 남아있습니다. 네, 그 얘기만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구구절절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강성호 선생님도 결국은 10년 동안 해직을 당하셨던 건데요. 일상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런 질문이라는 게 너무 무의미하긴 하지만 선생님은 혹시 이게 얼마나 무섭고 이게 얼마나 문제적인지 말씀해 주실 만한 어떤 사례나 경험 있으면 좀 나누어 주시죠. 진짜 한숨이 나오는데요. 국가보안법 위반했다고 하면은 대부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당시 교사로서 발령받은 2달밖에 안 된 그야말로 햇병아래 교사였고요. 대학 시절에도 사실은 제가 학생 운동권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께서 아주 가난한 집안에 저희 오형제를 위해서 노점상을 하시면서 저희들을 키워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빨리 졸업해서
동생들 뒷받아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학생운동이라든지 좀 미안하게도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발령받아서 정교조가 그 당시 결성할 직전이기 때문에 뭐 평범한 교사라면 당연히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함께 활동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구속이 되고 또 제가 구속된 동시에 저희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 났죠. 아버님은 병원으로 쓰러지셨고 또 어머니는 저희 뒷바라지 자신으로 뭐 경제는 파탄을 나고 또 당시 대학교 2학년이었던 제 남동생은 이런 주위에 빨갱이라는 시선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의 병을 얻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 스스로 이제 삶을 저버렸죠.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저는 교사였기 때문에 제 제자가 저를 간첩을 해서 법정에서 정을 한 그 사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그 학생들과 저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는 지금은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그 아이들을 미워할 수도 없고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제가 교사였기 때문에 당시 독재 정권이 평범한 한 교사의 삶과 또 꿈을 짓밟은 그 현실에 제가 굴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또 결과로서 이제 재심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지금 재심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얘기 조금 지금 어떻게 좀 재심이 개시됐는지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이게 지금 비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0년 만에 제가 이제 재심 신청을 했는데 그 재심 개시 결정이 내린 통지서입니다. 예, 재심 대상 판결에서 재심을 개시한다. 30년이 걸렸습니다. 28 젊은 청중 교사가 이제 정년을 4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 30년 세월 동안에 제가 반드시 학생과 교사를 국가보안법이라는 잣대로 피고와 정인으로 만든 이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저는 싸워왔습니다. 결과로서 재심이 받아들여졌는데요. 뭐 간단합니다. 교사의 수업 내용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 더 무서운 것은 제 일상이 다 철저히 감시당했다는 겁니다. 수업 내용도 물론이거니와 제가 당시에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하숙방에 와서 전부 다 감청당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책 다 압수당하고 그 모든 것들이 간첩이라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총동원됐던 거죠. 그런데 우습게도 그 학생들의 증언이 수업 시간에 결석한 애가 제가 북침이라고 가르쳤다고 들었다든지 또 결석한 친구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북침이라고 했다고 하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것이 다 유죄로서 채택되었다는 거죠. 이게 국가보안법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재심 개시 결정에 이르게 된 것 같은데요. 그 민변에서 지금 7조에 대한 위헌 소송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얘기 좀 해주시죠. 국가보안법 7조가 사실 기본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인권들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는 건 사실 계속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있었고 우리 사회에 사실 폐지 논의도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유엔 같은 데에서는 거의 해마다 한 번씩 계속 폐지 권고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금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7조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계속 있어 왔고요. 그러던 중에 법원에서도 예전에는 사실 계속 그냥 별로 문제의식 없이 유죄를 계속 선고하다가 법원에서 스스로 7조는 위헌인 것 같다라고 위헌 제청 결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그런 7조에 대한 위헌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몇 건이 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문제 제기해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한 노력들이 있고요. 뭐 민변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변호사님들이 되게 많이 계셔서 그런 변호사님들께서 함께 이렇게 대리인단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위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변호사님, 만약에 그래서 위헌이 되면 박미선 선생님 근데 지금 복직할 수 있는 정년은 어떻게 돼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복직하시고 연금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여튼 이게 7조가 위헌으로 판단이 되면 과거에 7조, 그러니까 위헌적인 법률로 유죄를 받았던 분들은 다시 이제 재심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재심을 통해서 이제 무죄를 받게 되면 그 유죄 판결로 인해서 생겼던 각종 불이익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7조에 대해서 어쨌든 위헌 판단을 받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재심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과정은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진행되었으면 싶은데요. 그래서 결국은 국가보안법 전체가 다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조부터 폐지하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원에서도 그런 입장이고 최근에 기소율도 거의 7조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미 인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7조부터 폐지하자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했는데 그 7조부터 폐지하자는 것은 당사자로서도 그런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교육자로서 이건 진짜 문제다라는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왜 이 폐지 연대를 만드셨는지,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그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7조 부분은 고무 찬양을 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적 표현물.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교사로서 보았을 때 고무하고 찬양하는 그 누군가를 그것을 죄로 단죄한다는 것은 배제와 혐오를 가르치는 거다. 상호 존중, 다름에 대한 존중이 민주 시민교육의 기본인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비판의식이나 이런 비판적인 견해라든가 새로운 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 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까지 파장이 있단 말입니다. 이적 표현물도 제가 보기에는 북에서 발행된 책뿐만 아니라 남쪽에서 발행된 책도 이적 표현물로 그렇게 처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놀랐던 거는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이적 표현물 금서로 한때 정했더라고요. 한때 뭐 태백산맥이 금서였다는 건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촛불 항쟁 이후에 민주 시민 교육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보안법 민주 시민 교육의 최대 걸림돌이고요. 특히 7조는 고무 찬양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어떠한 그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이런 표현을 단죄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봐서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넓은 세계로 우리 아이들이 뻗어나가야 되는 21세기거든요. 정보화 시대. 아니, 정보를 알고자 하는 것, 또 탐색한 것이 죄가 된다는 건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시민사회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국가보안법 7조 시민연대는요, 지금 3가지 사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헌입니다.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그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정말 그동안 개인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 가족 이렇게 가슴 아프고 그렇게 항변을 해왔는데요. 이제 촛불항쟁 이후에는 시민의 이름으로 이들을 위로하고 연대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사업으로는 위로와 연대의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토론회, 각종 토론회, 특히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입법 과정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열어주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7조부터 결국 전면 폐지까지 꼭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기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아쉽습니다만 시민 누구나 언제든 자신의 말과 글로 인해서 어느 순간 다 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게 하는 게 바로 국가보안법이에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전에도 어떤 평범한 젊은 친구가 어디 리트윗을 했다가 약간 풍자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대로 기소가 돼가지고 고생한 적도 있고요. 특히 이렇게 선생님들이나 교수, 예술가들 이런 분들은 항상 더더욱더 본인의 표현행위 자체가 처벌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먼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처벌되는 그 이전 단계가 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상황이 계속 놓여지면 자기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 북한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각을 계속 가로막거든요. 그래서 더 열린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전검증 체계를 만들고 있는 이 국가보안법 반드시 우리 사회가 함께 언젠가는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주장합니다. 네, 긴 시간 사실 길지 않죠. 31년의 세월 그리고 여전히 진행되는 이 세월의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요. 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랑 이 전시관에서 국가보안법 박물관 전시를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은 개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온라인 전시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지나가죠. 주소 들어오시면 VR 그리고 전시 해설까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초임 교사 분필 묻은 손으로 끌려가서 인생이 바뀌는, 그리고 이 전시에 여성 서사가 있는데요. 박미자 선생님 같이 국가폭력에, 국가보안법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 속에 묻혀있던 그 여성들의 이야기를 이 전시관에서 구슬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국가보안법의 실체인데요. 여러분들 10월 18일까지 연장을 좀 했으니까요. 코로나가 조금 마무리된다면 꼭 오셔서 국가보안법 박물관 전시회 이 자리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시를 넘어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싶습니다. 인사하면서 마칠까요? 네, 카메라 보면서 우리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이걸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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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